네, 즐거운 주말입니다. 즐거운 주말이 즐거운 주말이지. 아직 금요일 저녁이니까. 금요일 저녁? 즐거운 그렇네요. 주말. 주말 계획 있어요? 주말 계획 자야 될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글로벌 시장 봐야지. 글로벌 시장 또 봐요? 중요한 지표가 나오는데. 그럼 주말 동안에도 글로벌 엄청 보고 중요한. 언제 쉬어요 그럼 전? 오늘 아침 새벽부터 이랬구나. 저 하는 지금- 김에 11시까지 하자. 아유 우리 채팅창에서 명앵커 오늘 당직인가 보다 열심히 한다 이러는데 끝나고 매경 또 가야 됩니다. 아하. 그거 끝나고 또 회의 있어요. 다른 방송사 얘기하지 말라니까. 자꾸. 죄송합니다. 매경. 그럼 나 자꾸 한투 얘기할까? 이러면서 계속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심층 인터뷰 오늘 진짜 중요한 분이 여기 또 자리에 나와 주셨습니다. 예. 가장 중요한 건 타이틀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선임, 연구, 위원. 네. 자 미래에셋증권의 김석환 선임연구위원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예. 회사형님은 여러 번 뵙긴 했었고요. 저는 방송으로도 보고 있고. 방송이요? 네. 네. 미래에셋 방송에 제가 모니터링을 하거든요. 네. 서사영 그 본부장님 안 나오실 때는 이렇게 나와서 네, 방송. 맞습니다. 아침 방송. 리서치도 제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침 저녁 새벽에 나오는 거, 끝나고 네. 나오는 거 다 보고 있습니다. 미래에셋. 네. 알겠습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지 한 줄로 말씀해 주신다면? 한 줄이요. 4월 전망이죠. 4월 전망. 이제 3월 다 갔어. 그쵸. 중요하네요. 3개월 바로. 늙었어 이제. 내 나이도 3개월 더 늙었어. 크게 의미 있나요? 어려서 모르는구나 지금. 알겠습니다. 4월 전망. 뭐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벨트를 좀 매야 될 것 같다. 네, 잠깐 자료를 좀 봤는데 네. 약간 부정적으로 보고 계시는 것 같은 그런 네. 느낌 같은 느낌. 느낌, 네, 그 느낌입니다. 장 이렇게 좋은데 장이야 좋죠. 지금 네. 난리 났는데 지금 막 그러니까 올라가고 말입니다. 애플,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막 엔비디아 난리 났는데 네, 그들만의 리그 같은. 네, 약간 미국도 그렇죠. 그렇죠. 미국도 그쪽 우리나라는 뭐 2차 전지의 네. 쏠림이 심하다라고 하면 미국은 빅테크의 쏠림이 정말 심하거든요. 전 세계가 네, 그냥 그래서 조금은 유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어, 생각이 되는데요. 네. 제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네. 잠시만요. 네, 이걸 다운을 안 받아놨네. 천천히 하시죠. 천천히 아니, 왜냐면 제가 조금 충격을 받은 거는 네. 사실 4월 달에는 뭐 FOMC도 없고 뭐 크게 뭐 지금 금융권이나 은행권 이슈는 어느 정도 좀 틀어막고 있는 그렇지. 그런 상황이고 그렇지. 지금 거기다가 조심하라 얘기하면서 코스피가 지금 몇입니까? 다 올라갔지. 2,450입니다. S&P 도, 코스- 나스닥도 코스닥은 1000포인트를 눈앞에 두고 있어요. 벌써 에이 거저 방가? 눈이 엄청 튀어나왔나 보다. 눈이 막 이렇게 튀어나와 있으면 코앞에 이렇게. 눈앞에, 그래서 코앞에. 분위기 되게 좋은데 무엇을 조심해야 될까? 약간 이런 생각. 불안하긴 한데 올라가니까 거기에 이제 편승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런데 사실 불안한 거는 불안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해야죠. 거고. 네. 오케이. 그래서 그런 거를 지금 좀 들어보자는 거지. 다운이 돼서 네. 오케이. 따건님께서 기관 방송 나와서 개미들 겁준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겁먹지 않고 한번 반박해 보겠습니다. 저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개미입니다. 기관 개미예요. 기관 좀 개미. 가있어 봐.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내용 한번 들어볼까요? 준비하신 자료 가지고. 저희가 돈을 굴리는 거 아니기 때문에 네. 저도 개미입니다. 네, 참고로. 개미 호소인들. 자, 일단은 제가 이제 저희가 매달 월간 캘린더를 내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일단 화면을 좀 보시면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따로 이제 자료를 가져오긴 했는데 네. 이제 이걸 베이스로 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저게 정말 많죠. 보이시죠? 이제 주차별로 어떤 일정들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어떤 포인트를 좀 봐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는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보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제가 여기 아마 영상 올라가면 자료실에. 링크 네. 같이 첨부해 드릴 테니까 네.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이제 내용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일단은 3월 달에 너무 급변동하는 장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두 사람의 코멘트를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거기에서 우리가 공통점을 한번 뽑아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일단 파월 연준의장이 그 3월 FOMC 이후에 보면은 뭐 다른 건 다 필요 없습니다. 여기 보면 가계와 기업의 신용 조건이 매우 엄격해지고 있다라는 코멘트를 남겼고요.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이제 3월 그 10일 날 SVB 은행이 파산했고 그리고 뭐 주말 사이에 시그니처 은행까지 파산했고요. 그리고 이제 크레딧 스위스까지 네. 뭐 이런 격동의 시간들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한 얘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걸 잘 보셔야 합니다. 가계와 기업의 신용 조건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 뒤에서 말씀드리려고 하고 또 하나는 이 연준이 전체적으로는 한 19명의 위원들이 있는데 연준 이사회가 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중에 지금 한 자리가 공석이긴 합니다. 부의장 자리가. 근데 이제 그중에 백악관 들어갔죠? 네, 라일 브레이더드 연준 부의장이 백악관 네, 국제 뭐 국가 뭐 그쪽으로 들어갔죠. 네. 그리고 이제 다른 부의장이 한 명이 있습니다. 마이클 바라고 해서 이분은 은행 감독을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엊그저께 그 상원과 하원에서 청문회가 있었어요. SVB 사태와 시그니처 이런 사태를 베이스로 해서 왜 이렇게 됐을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초기 검사에 대한 내용들을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 뱅킹 시스템 정말 건전하다기보다는 유동성이나 자본력 탄탄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전 이제 이 부분을 좀 본 거죠. 신용 조건이 강화가 되고 있다. 네라고 하는 거. 근데 이거는 우리의 금리 결정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 말인즉슨 신용 조건이 더 강화가 되면 강화가 될수록 금리 더 안 올릴 수도 있다라는 걸로 해석을 해도 좋은 됩니다. 얘기잖아요. 금리 안 올릴 수도 있다. 네. 금리 안 올리는 거는 좋은 얘기긴 한데 네. 이 신용 조건이 강화가 되는 거에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신용 드리고 싶고 조건이 강화된다는 건 돈 안 빌려준다 은행이. 그렇죠. 어.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한 은행의 반응이 전반적인 신용 가용성의 감소로 이어질 것 같다. 네, 한마디로 돈 안 주겠다는 이 소리입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규제에 대한 얘기가 나오긴 합니다. 개선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백악관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 은행 규제와 관련한 내용들 그리고 지금은 2,500달러 자산 규모가 2,500달러 이상인 은행들에 대해서만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거 1,000억에서 2,000억 달러도 하게끔 계속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튼 지금 이런 게 현재 진행 중에 있고 마이클 바 부의장이 얘기했던 거는 5월 1일까지 네, 종합적인 감사 보고서를 이제 내용을 공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거기에는 뭐 되게 비밀스러운 내용들도 나온다고 하니까 그건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보시면 지금 이거는 뭐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지금 보시면 미국 시장에서 보는 미국의 기준금리 전망치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3월 8일 날짜가 파월 의장이 아까 그 상원 하원 의회에 나가서 2월 달에 경제 지표가 너무 좋아서 우리가 금리 인상 속도를 조금 더 올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3월 50bp 얘기 나왔을 네, 때. 50bp 얘기가 있었던 시점이었고요. 이러다 보니까 금리가 이렇게 됐었죠. 네. 네. 그래서 실제로 시장에서는 일각에서는 금리 올해 6% 가는 거 아니야? 예. 뭐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중간에 은행 사태가 터지고 나서 지금 시장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네, 뭐 거의 그래서 더 이상 기준금리 인상을 안 할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시장의 거의 지배적인 분위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하더라도 한 차례 정도 있을 것 같죠. 지금 보시면은 5월 달 정도에 이렇게 한 차례 올라가 있는 상황이 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준이 얘기한 올해 연말 기준으로 5.1%에 미달하는 정도다. 그리고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보시다시피 기준금리가 뭐 많게는 한 100bp니까 한 1%포인트까지 인하를 예상하는 것도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근데 될 것 저기 같아요. 보면은 5월에 올렸다가 6월에 바로 내려요?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난 이게 좀 한 궁금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네. 우리 김 의원님은 그 시장의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 까만색 그래프. 시장의 전망에 대해서 네. 저거에 대해서 저럴 수 있다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저건 너무 좀 과한 것 같다라고 보시는지 그거 하나 좀 여쭤보고 싶네요. 뭐 일단은 이렇게 가기 위해서는 저는 이제 중간 단계가 필요하다. 뭐가 터져야. 보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래서 벨트를 맬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럼 저렇게 간다라고 보고 근데 저렇게 간다는 것은
뭐가 뻥 터져야. 네, 두 가지를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시장이 이렇게 보고 있는 거는 저희가 이제 연초만 하더라도 불과 그러니까 한 2월 말 뭐 3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소프트 랜딩이니 또는 노 랜딩이니 뭐 이런 네네. 얘기를 했었단 말이죠. 일단 그거에 대한 시나리오는 저는 일단 거의 없어졌다. 네, 그렇게 보고 있고 네. 이제 그렇다라고 한다면 약간은 좀 하드 랜딩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시장이 이렇게 보고 있는 거는 그 중간 단계에 네, 그 하드 뭔가. 랜딩을 할 만한 뭔가의 트리거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일단 맛보기는 SVB나 네, 시그니처와 같은 은행 사태들이 있었다라고 네. 하는 거고 이제 그 이후에 어떤 부분들이 있을지는 이제 저희가 뒤에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무슨 얘기를 주말에 지금. 아, 그렇진 나 않아요. 꽃놀이 가야 되는데 여의도에 벚꽃 저도 엄청 가야 폈는데 됩니다. 지금 애들 데리고. 덜덜 떨면서 지금 가. 그래서 뭐냐면 아까 이제 신용 조건이 강화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네. 결국에는 가게나 기업 그러니까 경제를 구성하는 그 주체들이 은행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뭐 내가 소비를 하고 싶든 또는 가게 뭐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싶든 뭘 하든 간에 그런 여건이 어려워졌다라고 하는 건데 그 데이터를 좀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실제로 이 데이터는 이미 그 지난해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는 구간부터 계속해서 대출 기준을 강화시켜 놓고 있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예. 일단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가장 높게 올라와 있는 게 최근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신 상업용 부동산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대출 기준이 상당히 강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높게 치솟아 올랐던 이때 2000년 초반은 닷컴 버블이었고 2008년은 서프라임 글로벌 금융위기였고 이때는 팬데믹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뭐 그 정도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 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여기 보시면은 기업들에 대한 특히 소기업들에 대한 대출 기준이 많이 강화가 되고 있더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보실 거는 향후에 지금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상업용 부동산과 관련한 부분을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지금 주거용 부동산은 아닙니다. 네. 적어도 2007, 8년에는 주거용 부동산이었다라고 하면 지금 상업용 부동산 쪽을 보셔야 될 것 같고 다른 하나는 소기업을 보셔야 합니다. 소기업. 네, 왜 보셔야 하는지를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쭉 이어지다 보니까 지루하실 수도 있는데 아니요. 아, 지금 너무 지금 지루하면- 위기감에 네. 궁금한 게 있으시면 아, 질문해 주시면 공포 됩니다. 마케팅 지금 바들바들 떨면서 아닙니다, 재밌습니다.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소형은행들 이거는 이제 그 연준에서 발표하는 H8 보고서라고 해서 주간 단위로 나오거든요. 주간 단위로 나오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 상업용 부동산과 관련한 대출 규모를 보면 소형 은행들의 비중이 거의 한 70% 정도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형이나 지역 은행들의 상업 부동산 대출의 비중이 70%나 된다라고 하는 거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대형 은행들은 그렇게 문제가 되고 있지는 않다. 네. 지금 상황에서 이 소형 은행들 또는 지역 은행들의 그런 문제가 확산될 여지가 있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을 우려하고 있는 거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이러다 보니까 지금 연준 같은 경우는 지난해부터 계속 양적 긴축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것보다도 일단 이걸 먼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상업용 부동산 속에서 보면 공실률이거든요. 네. 네, 뭐 저희가 팬데믹 당시에는 뭐 그 재택근무나 뭐 그런 요인 때문에 그랬다가 하더라도 지금 같은 상황, 팬데믹 이제 거의 뭐 종료가 되어가는 시점에서 보면 미국 대도시의 오피스 공실률이 20년대 최고치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되게 좀 우려스럽게 보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주거형 모기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30년 만기 고정금리로 많이 하죠. 그렇죠. 네. 네. 우리가 그걸 많이 보고 있는데 그리고 실제로 팬데믹 당시 2020년, 21년, 22년 초까지만 하더라도 상당히 저리에 그러니까 뭐 한 3% 미만의 네, 30년 만기로 고정금리로 빌린 그런 가게들이 꽤 많습니다.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또 미국 가게의 소비가 상당히 탄탄하다라는 증거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중요한 거는 상업용은 변동금리입니다. 상업용은 변동금리다. 변동금리 비중이 꽤 높습니다. 저희처럼 3개월이요? 우린 3개월 변동금리잖아. 여기는 뭐
그 만기 구분으로 보지는 않았지만 대략 한 1년 정도 오. 단위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미 이제 계속 오래되면 영향을 재융자에 받기 대한 게 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공실률은 올라가 있는 상황이에요. 미국은 근데 주거용은 고정금리로 알고 있는데 네. 왜 상업용만 변동금리로 하는 거예요? 글쎄요. 그거는 그거는 모르겠지만 부동산업자는 변동금리 아니죠. 네. 혹시나 상업용만 변동금리로 하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상업용이 변동금리인데 영향을 굉장히 네, 많이 받고 영향을 받을 걸로 보고 있고 또 하나는 시중의 통화가 아까 계속해서 이제 감소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중 저희가 이제 보통 경제학에서 시중에 돌아다니는 유동성을 얘기를 할 때 M2라는 지표를 많이 보거든요. 네. 보시면 이게 3개월 연속 마이너스가 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3개월 연속 마이너스 난 거는 1960년 이후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게 좀 더 아주 그러니까 긴 데이터로 보면 거의 대공황 당시 빼고는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무슨 말이냐면 시중에 돈이 씨가 마르고 있다라는 걸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라고 하면 뭐 가게는 일단 뭐 그렇다 치더라도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 그러니까 현금 흐름이 탄탄한 지금 아까 뭐 저희가 서두에 얘기했던 빅테크들, 그러니까 대형 기업들은 그렇게 문제가 되진 않겠지만 그 밑단에 있는 중형 기업이나 소형 기업들은 어려움에 직면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안 위험하다는 뜻이 아니라 네. 지금 M2가 저거 3개월 연속 마이너스라는 거는 저게 총량이 아니라 지금 퍼센티지잖아요. 감소율. 전년 대비입니다. 그렇죠. 전년 대비. 그러면 지금 앞서 그래프를 보면 너무 많이 퍼센티지가 올라가서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걷어두는 상황에서 3개월 연속 마이너스인 게 그래프 보면 뭔가 큰일 난 것 같지만 사실상 그냥 뿌린 돈을 조금씩 걷어들이는 그 과정에서 마이너스가 나는 거다라고 보면은 그래프처럼 위협적이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저희가 이거를 이렇게 히스토리컬하게 같이 보면 네. 이제 경제, 그러니까 GDP라고 하는 것과 네네. 통화의 유동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원래는 같이 이렇게 이제 성장을 하는 게 맞죠. 그렇죠. 방향성 자체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걸 다시 다른 것과 좀 비교해 보면 저희 증시 시가총액도 같이 비교를 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증시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시가총액이라고 하는 게 이익의 함수라고 한다면 네. 이제 그게 GDP로 나타나게 될 거고, 그럼 결국에는 이게 GDP가 성장을 하는 만큼 같이 시가총액도 증가하는 양의 상관관계로 보통 갔는데, 네네. 근데 이제 증시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제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결국에는 같은 방향성으로 가게 되는 거죠. 통화도 마찬가지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렇게 감소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뭔가 경제의 안 어떤 좋- 방향성에서는 엇갈리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걸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코릴레이션이 매우 높은데 저거 그냥 자체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경제 GDP 규모나 아니면 시총 전체 시총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가 될 확률이 매우 높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저희가 이제 M2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몸과 좀 비유를 해보면 이거 어차피 돈이잖아요. 돈이라고 네. 하는 건 경제를 움직이는 대단히 중요한 요소이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에는 이 혈액 순환이 잘 되어야 혈액순환. 하는데 그걸 이제 보통 이제 유동성을 혈액과 많이 비교를 하고요. 이게 만약에 혈액이 잘 순환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면 어디에선가 막혔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걸 흔히 동맥경화 뭐 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시장에서도 보면은 유동성이 잘 돌아가지 못하면 이걸 돈맥경화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은 상업용 부동산 쪽이나 특히 소기업, 저는 일단 더 문제가 되는 건 소기업 단위 더 문제가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거는 지금 미국 경제에서 유일하게 견고한 아주 강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고용이에요. 네. 그 고용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걸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지금 그러면 은행 위기가 진짜 끝났냐? 저는 네.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여전히 아직도 좀 진행 중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실제로 보면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에는 증시 움직임과 유동성과 관련한 부분은 같이 가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했던 것처럼 이 S&P 500 지수와 은행 지수 간의 움직임은 상당히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양의 상관관계, 높은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데 지금 저희가 분명히 지난 한 2, 3주 동안 사태가 어느 정도 진화되고 해결되는 과정들을 봐왔음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오르긴 했죠. 근데 은행 지수는 쉽게 올라오고 있지 못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더라. 여전히 괴리가 꽤 큰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라는 걸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지역은행들 ETF가 있어요. 이게 네. KRE인데 요게 보면
연초 이에 마이너스 26%나 하락을 했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는 시그니처나 SVB 은행 같은 경우는 거의 뭐 휴지 조각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네. 간밤에, 그러니까 어젯밤에 좀 문제가 됐던 은행 중에 하나가 이 메트로폴리탄 은행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 게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뭐 이런 은행들 같은 경우는 연초에 거의 90% 가까이 하락해 있는 상황이니까 적어도 만약에 이게 은행위기는 이제 끝났어라고 한다면 적어도 이런 기업들이 반드시 반등이 나와야 된다. V턴이 나와야죠. 아. 당연히 V턴이 근데 나와야 아까 되는데 마이클 바 의장도 우리는 괜찮아. 얘들만의 문제야. 이렇게 자꾸 이제 선긋기 하니까 시장에서는 불안해서 이제 그런 거고. 경제는 탄탄하고 고용 좋고 뭐 인플레이션 곧 잡힐 거고 은행만 문제야. 대우은행 괜찮아. 우리가 그 뭐 BTFP 이걸로 다 막아줄게. 네. 이거 지금 자산이 잘못된 거 아니잖아. 지금 부실 채권이 발생한 거 아니잖아. 다 막아줄게. 이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주식하는 사람들은 괜찮을 거야라고 그러니까요. 하고 이렇게 가고 있는 건데. 근데 이제 뭐 그렇게만 보면은 네. 좋은 것 같은데 근데 너무 나이브한. 뭐 어찌됐건 저는 이 데이터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제가 네. 보는 데이터상에서는 뭔가 계속 엇갈리는 시그널들이 이제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제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시장을 볼 때 여러 가지 금융 여건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또는 변동성과 관련한 부분들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지금 한번 보시면 이제 세인트루이스 연은에서 종합적으로 발표된 경제 지표들을 좀 종합을 해서 현재 지금 금융시장의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가 된다 이런 지표가 있거든요. 지금 이거 보면 이게 좌측에서 거의 한 1.5를 넘어가는 수준이에요. 이게 지금 1.5를 넘어가는 수준이 그렇게 몇 번 없었습니다. 네, 한 손은 꼽아요. 손에 꼽는 상황이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또 상대적으로 보면 빅스 지수는 그렇게 움직이지 않죠. 네. 네. 참 아이러니한 지금 상황이 유지가 되고 있고, 또 하나는 지금 3월달 들어서 가장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채권 시장이에요. 네. 뭐 아시다시피 지금 뭐 미국의 2년물 국채 수익률을 하루에도 20-30pp씩 왔다 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보통은 이 채권 시장의 변동성과 주식시장의 변동성 지수인 VIX가 같이 움직이는 경향을 보이는데 최근에 좀 다이버전스가 크게 좀 나타나고 있는 네. 상황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제 이러다 보니까 되게 주식시장만 잘 가고 있는 상황인 거고, 실제로 연준이 지난 거의 한 1년 가까이 계속해서 양적 긴축을 해오고 있는 과정에서 최근 한 2, 3주 동안에 이렇게 그 V턴하는, 그러니까 자산 규모가 이렇게 늘어나는 모습을 좀 보이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이게 양적 완화냐 아니냐 뭐 이런 논란이 있긴 하지만 뭐 다 떠나서 우리가 보고 있는 건 그냥 그 헤드라인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전 항상 시장은 유동성에 반응을 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지금 그 유동성에 지금 시장이 좀 반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데 이제 그게 전반적인 광범위한 상승의 효과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일부 특정 기업들에만 좀 자금이 쏠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걸로 좀 정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방금 보여드렸던 그 픽스와 채권 시장의 변동성 지수인 무브를 한번 비율로 한번 나타내 보면 네. 지금 역대 최저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원래는 채권보다 주식이 더 변동성이 그쵸. 커야 되는 게 정상이고 높아야 되는데 지금 반대로 돼가지고 채권만 미친 듯이 막 오르락 내리락 막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말인즉슨 만약에 지금 이 그래프만 놓고 보면 그러면 빅스 지수 이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면 빅스 지수가 오른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가 될 수도 있겠네. 네. 라는 걸로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이야기하시는 건 저게 바닥에 와 있다. 이 바닥이 네. 시장의 긍정적인 바닥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저 지표의 바닥에 와 있다라는 저게 반등할 거라는 어쨌거나 많이 떨어졌으면 또 올라오니까 항상 저게 역사가 그랬던 것처럼 저게 네. 올라온다라는 뜻은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진다. 맞습니다. 빅스가 올라온다. 네. 이 말인즉슨 주식이 떨어질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거죠. 뭐 어찌됐든 간에 뭐 저런 네. 데이터는 볼 필요가 있으니까. 근데 중요한 거. 그래서 또 날카롭게 우리는 날카롭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지 않잖아요. 송곳. 네. 샥. 자. 집에 가실 때 피 뚝뚝 흘리고 가시게 송곳. 자, 무브지수도 지금 떨어지고 있고.
하이힐드 스프레드도 떨어지고 있고 연준이 등판하면서 내가 다 막아줄게 하면서 이게 지금 다 떨어지고 있잖아요. 물론 이제 다시 올라가면 긴장을 해야 되겠지만 아니 무브도 지금 막 180까지 올라갔었나요? 올라갔다가 지금 이제 떨어지고 있죠.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제 변동성 끝났다. 채권 시장 변동성 끝났다. 이제 안전이다. 안전. 주식 사야지. 주식 사야지. 안전자산 끝났고 이제 위험자산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건 너무 위험한 발상인가요? 아, 날카로웠다. 일단 좀 날카로웠지. 뒤에서 봐야 되긴 하겠지만 일단 연준이 등판하는 거는 네. 거의 뭐 이제 막바지에 나올 거잖아요. 네, 막바지에 나올 건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명히 그 중간 단계가 필요하다. 아, 연준 나오기 만약에 연준이 그럼 지금 상황이 스무스하게 마무리가 된다. 네. 그러면 이제 인플레만 보고 인플레만 금리 계속 조지겠죠. 그쵸. 금리 계속 올려. 그것만 하겠죠. 그러니까 아까 그것도 네. 여쭤보고 싶었는데 아까 중간에 뭐가 터지면 이렇게 금리가 내려갈 거다라고 아까 저 그 페드와치의 네. 그 선물처럼 그럼 뭐가 안 터졌어. 금리 5.25, 5.5까지 올려서 계속 가. 그러면 뭐가 안 터질까요? 아니죠. 결국엔 터지게 됩니다. 결국엔 터져. 네. 잠깐만. 안 그래도 터지고 여기도 먼저 터지냐 뒤에 터지냐 그 문제라는. 그러니까 이게 건가요? 보면 이제 어. 제가 그 암에 걸려서 종양을 발견을 했어요. 아니, 그런 얘기 하지 마요. 그럴까요? 어떡해. 만약에, 아무튼 만약에. 네, 근데 내가 이게 셋인데. 진짜 악성 4시에요. 넷인데. 이게 악성이야. 진짜 악성. 악질 중에 악성 종양이다. 뭐 그러면 이제 이게 가장 시장에서 생각하기 싫어하는 최악의 케이스인 것 같고요. 네. 근데 아무튼 잘 끝내야죠. 잘 끝내야 되는데 어떻게 좀 마무리돼야 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네. 그 시장이 최근에 올라온 좀 움직임을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에는 이제 빅테크들의 과중 평양된 모습도 좀 있긴 했었다라고 네.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어제 기준으로 보면 나스닥 100 지수가 12월 22일 저점 이후에 한 20% 이상 올라와서 네. 뭐 기술적인 강세장에 들어왔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한번 뜯어보자는 거죠. 빅2와 빅5의 비중이 얼마만큼 되느냐. 그러니까 시가총액 늘어난 부분에서 이 빅2와 빅5가 얼마만큼 차지하느냐를 S&P 500과 나스닥 100으로 한번 놓고 봤더니 어마어마하죠. 비중이. S&P 500은 왜 이렇게 결국엔 얘네들이 다 그냥 끌어올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P 500에 빅5가 뭐가 있지? 난 나스닥 저기 여기 밑에 적어놨거든요. 애플 말고 똑같아요. 구글, 아마존, 네. 엔비디아. 영어로 돼 있어가지고. 티커로만 넣어놨는데 아무튼 이런 기업들 그리고 이제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엄청 올랐어. 네. 엔비디아랑. AI 때문에 그렇죠. AI. 네. AI가 뭔가 큰 일을 저지를 것 같긴 한데 이제 이 파고를 좀 잘 넘어간다라고 하면 네 지금 그 모멘텀을 그냥 싹 다 가져갈 것 같긴 한데 뭐 아무튼 그런 저 상황이다. 그래프가 뜻하는 거는 지금 뭐 S&P 500, 뭐 나스닥 뭐 이런 것들이 오른 게 저 큰 형님들이 멱살 잡고 맞습니다. 캐리한 결과다. 네. 우리나라 캐리한 거죠. 코스닥이랑 똑같네. 맞습니다. 에코프로 BM, 에코프로가 지금 다 끌어올린 거지. 지금 뭐 내 종목은 다 마이너스야. 그러니까 샀어야죠. 지금이라도 타요. 어떻게 에코프로 보면 BM. 그게 델론만 한번 끌어보자 이런 시장의 심리인 것 같기도 하고 또 다른 면에서 보면 그럼 다른 기업들은 거의 뭐 지금 죽어나가는 판이냐라고 하는 걸로 좀 해석을 할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아무튼 지금 이 빅2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가 각각 S&P 500과 나스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금 보시는 그래프 상에서는 역대 최고 수준까지 다 올라와 있다. 올타임 하이입니다. 네, 가장 높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실적 시즌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요? 지금 이런 기업들이 이제 뒤에서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실적도 잘 나올 거 아니에요. 실적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향후 특히 전망과 관련한 부분들을 얘기를 할 때 네, 어떤 내용들을 내놓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걸로 보고 있고 지금 시장이 생각하는 상조하고의 흐름대로 갈지는 지켜봐야죠. 네. 그리고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S&P 500이나 나스닥은 괜찮아요. 근데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미국 경기 또는 경제를 지탱하는 중소형주들은 괜찮냐라고 하는 거죠. 중소형주만 언더퍼폼을 하고 있다. 러셀 2000. 네. 네. 러셀 2000 또는 러셀 3000 이런 기업들 보면 그런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그 저희가 이제 미국 자영업자, 중소기업 그 자영업자들의 연맹 협회라고 하는 NFIB라고 하는 곳이 있거든요. 뭐 그런 쪽에서도 보면 향후 전망에 대해서 딱 그렇게 좋게 보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도 이제 대형주만에서 올라가고 있다. 네, 그래서 이제 앞에는 지금 제가 생각하는 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고 이제 지금부터 빨리 4월 1주차에 어떤 부분을 좀 봐야 되는지 빨리빨리 말씀드릴게요. 다음 주 네. 중요한 거 엄청 많잖아요. 다음 주가 거의 뭐 하이라이트죠. 는 아니고요. 4월 내내 하이라이트입니다. 네. 보시면 그래요? 일단은 내일 저희 수출 동향이 발표가 돼요. 네, 근데 내일이 아니고 1일 날 아. 발표가 됩니다. 저희 내일? 매월 내일? 내일. 첫 어. 1일 날 그냥 무조건 1일 날 아, 발표가 토요일 돼요. 날도 나와요? 네, 이 주말에도 나와요. 우리 공무원도 열심히 그래서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수출 동향은 특히나 글로벌 경기 선행 지수 중에 하나이고요. 네. 근데 지금 보니까 지금 이번 여기는 지금 전년 대비 예상치가 전월이 마이너스 7.5%에 있는데 지금 제가 오늘 보고 온 거는 전년 대비 마이너스 17.5%이거든요. 왜 이렇게 수출이. 차이가 나요? 지금 이건 이전치예요. 그러니까 아, 보시고 네. ISM 제조업 지수가 나오는데 이게 지금 예상이 49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47.1입니다. 이거는 이미 3월달에 발간한 거여서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뒤에 가보면 다음 주는 이제 미국 고용 지표들이 나옵니다. 화요일 날 구인 이직 보고서는 졸추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수요일에는 ADP 민간 고용이 나오고 또 이제 무역 수지까지 봐야 되고요. 이제 금요일 날 미국 고용 보고서가 나오고 우리나라 이제 삼성전자 1분기 잠정 실적이 예정되어 있다라는 건데 다들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하죠. 그래서 보겠습니다. 네. 보면 수출이 계속 둔화가 되고 있고 이건 3개월 이동 평균을 한 거거든요. 네. 지금 보시면 우리나라 수출과 ISM 제조업 지수와 S&P 500 간의 상관관계는 거의 콜레이션이 0.9에 가깝습니다. 매우 높아요. 네. 자, 그럼 보면 지금 우리나라 수출이 뚝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아직 S&P 500의 주당 순이익 하향 조정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라는 걸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향후에 좀 추가 조정의 가능성도 열어놔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수출이 밑에 살짝 꼬리 들었는데요. 살짝 아주 네, 살짝. 근데 잘 만약에 안 마이너스 보이는데. 17.5 내일 나오면은 이거 다시 꼬꾸라집니다. 다시 내려갑니까? 네. 어차피 3개월 이동 평균이니까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고용이에요. 지금 이 주황색 라인은 뭐냐면 미국 지금 실직자 한 명당 일자리가 얼마나 열려 있느냐? 두 개. 높죠. 거의 2개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약간 명민중 같네. 왜요? 뭐가요? 뭐 3%에서 일했다가 딴 데 가서 일했다가 매경 가서 일했다가 저 회사 학교 가서 6개 일했다가. 다니거든요. 지금 한 6개. 이런 애들 때문에 고용이 왜곡되는 거 아니야 지금. 완전 고용. 대박이시네요. 자, 그리고 지금 미국의 고용 시장이 상당히 좀 타이트하다. 근데 저는 타이트하긴 한데 요거 풀리는 거 만약에 풀리기 시작하면 상당히 빨리 풀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건 이제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뒤에서 말씀드릴 건데. 네. 다만 이제 지금 보고 있는 게 시간당 평균 임금인데 이 부분은 계속해서 좀 둔화가 되고 있는 거는 긍정적이다. 라는 걸로 좀- 인플레이션 때문에. 네, 인플레 때문에 결국에 이제 이 임금이라고 하는 부분이 결국엔 근로자, 소비자들의 소비 여력을 결정하는 요인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결국에는 미국 경제는 서비스와 관련한 산업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 서비스 물가를 좌지우지하는데 임금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키팩터 중에 하나다라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그 소기업들의 대출 기준이 강화가 되면 네.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잖아요. 네. 실업률 증가 무조건 됩니다. 과거 역사에서 그리고 경기 침체 구간에서 실업률 증가하면 무조건 침체 실업률도 왔었고 높아졌고. 증시 꼬꾸라졌었습니다. 음. 라고 얘기를 아. 이제 드리는데 지금 보면 어찌됐건 소기업들이 대출 기준이 계속 강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지금 보면 이 실업률이 대략 한 4.5%까지 올라올 걸로 연준은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이 3.6%이니까 보통 이제 4.5% 정도이면 대략 여기에서 한 1%포인트는 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라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데 이미 여러분들께서는 한 최근 6개월 사이에 빅테크들의 정리 해고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들으셨어요. 네. 맞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아직 소기업들까지는 내려와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왜 그렇게 보고 있느냐라고 하면 이게 지금 보면 이건 뭐냐면 이거는 S&P 500가 대기업들이고요. 이거는 이제 러셀 3000 베이스로 해서 중소기업들인데 최근에 보면 정리 해고에 대한 내용이 급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네. 네.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2021년 그때는 뭐였냐면 야 우리 사람 없어 인력 필요해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임금 인상을 엄청나게 해줬었는데 지금은 정반대의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거고요. 반면에 중소형 기업들은 그렇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지금 보시면은 정리 해고에 대한 내용들이 들리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향후에 앞서 보신 이 그래프와
같이 연관을 좀 지어서 보시면 이 검정색 라인이 올라온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게 정리 해고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솔솔솔 들리기 나온다? 시작을 하겠죠. 진짜 그 기업들 대기업에서 조금 이제 내려온 기업들, 중견 기업들 여기서 좀 정리해고 이슈가 요즘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왜 어디서 누구 들었어요? 요즘에 커뮤니티에 CJ 아, ENM 예. 뭐 구조조정한다고 우리나라도. 해가지고 막 이러고 있고 저쪽 땡땡 회계법인도 인력 20% 잘랐대요. 집에 가라 그랬대요. 저희 솔직히 뭐 증권업계도 그렇게 썩 좋진 않죠.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열심히 뭐라도. 그래서 금요일에 어쩐지 열심히 설명해 주시더라. 그리고 하나는 뭐냐면 네. 결국에 이제 이 중소기업들이 미국 전체 고용의 한 60%를 차지하기 때문에 실제 우리나라도 이 중소기업들이 전체 고용의 7, 80%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엔 이 중소기업들의 고용 현황을 계속해서 관찰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아까 제가 NFIB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는 저희가 이 고용 지표는 어찌됐건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는 거기 때문에 주간 단위로 나오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계속 저희가 팔로우를 해야 돼요. 네. 체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역대 최저 수준에 계속 지금 횡보하고 있는 상태이죠. 네. 그래서 이걸 사주 평균을 한번 이렇게 보고, 그리고 중소기업들 너희 앞으로 채용 얼마나 할 거야? 와 관련한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지금 채용 계획이 계속 둔화하고 있다. 이 말인즉슨 향후에 이렇게 요게 저기 역축이군요. 네, 역축입니다. 역축. 반대로 이게 검정색 라인이 위로 올라가면 채용 더 안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네. 주황색 라인이 위로 올라가면 실업수당 받는 사람들, 실업자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 네. 네. 고용 못 자르면은 일단 첫 번째로 다 휴가를 보내더라고요. 일단 휴가 다 쓰고 비용 떨어라. 최대한 줄여라. 이런 움직임들이 저도 계속 그 친구들한테 좀 많이 듣는 상황입니다. 슬픈 얘기네. 저희가 40분에는 끝내야 되는데 어떻게 1분 남았는데 뭐가? 1분 남았어요? 제 시간 37분인데. 자, 그러면 네, 2분. 3분 드릴게요. 2주, 3주차 빨리빨리 제가 중요한 거, 빠르게 중요한 거 빨리 권한으로 보겠습니다. 3분 드리겠습니다. 네, 빨리 보겠습니다. 어찌됐건 중요한 건 앞에서 다 얘기했기 때문에. 네. 근데 2주차, 3주차 해도 어차피 이거 다 기억 못 하니까. 물가가 있어요. 11일에 금통이 있고. 제일 중요한 거 하나만. 제 거 시간 없는데? 자, 빨리 하시죠. 예. 2주차에 물가가 있습니다. 물가.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소비와 관련한, 미국의 소비와 관련한 거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보시면 중요한 거는 파월 의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뭐 상품 물가, 서비스 물가 이거 다 빼고, 그리고 주택과 관련한 거 빼고, 그럼 결국엔 슈퍼코어 물가라는 거 하는 이제 그걸 보셔야 한다. 근데 요게 지난달에 올라왔어요. 그래서 지금 연준은 이것만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지금 다만 이제 연준이 그나마 기대하고 있는 거는 최근에 소비자들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둔화하고 있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만 이제 우려하고 기대가 있기는 한데, 이제 기대는 주거비는 뭐 시차를 두고 반영이 될 거기 때문에 이거 요렇게 이제 꺾일 거예요. 올해 중반 이후부터는. 그리고 또 하나는 중고차 가격이 최근에 좀 올라왔어요. 또 올라왔어요. 네, 요게 한 2, 3개월 텀을 두고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번 달 데이터부터 반영이 되거든요. 그거는 좀 살펴보자. 3주차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 발표가 시작이 실적 됩니다. 발표. 네, 실적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상저하고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이 보고 있는 거는 1분기에 저점을 형성하고 2, 3, 4분기 갈수록 더 좋아진다. 라는 건데 그건 아주 베스트한 케이스이겠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이게 지금 베이스 케이스가 올해 전체적으로 S&P 500 주당 순이익이 대략 한 $200 정도인데, 혹시나 리세션이 만약에 오게 된다라고 하면 과거 평균을 보니까 한 10에서 15% 정도 이익 추정치가 하향 조정이 됐었거든요. 하향 조정되더라.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테이블은 여기에 놓이게 될 겁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미국의 S&P 500의 포워드 PER이 대략 18배 정도인데, 그렇다라고 하면 작년 저점이 3,600이잖아요. 여기입니다. 혹시나 더 밸류가 내려가게 된다라고 하면 레인지가 좀 더 커질 수도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번 1분기가 일단 방향성을 정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구간이다라고 예. 말씀드리고 싶고, 4주차는 뭐 계속 실적이 되고 있는데 다만 1분기 경제 성장률이 발표가 돼요. 1분기 1분기 경제 성장률이 발표가 중요하겠네요. 됐는데 지금 보면 이건 애틀란타 연은에서 나오는 거죠. GDP 나오인데 네. 지금 기준으로 3.2%예요. 1분기가. 좋습니다. 네. 소비가 꺾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래서 결국 꺾이지 않는 소비가 매우 중요하긴 한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3월 달에 경제 전망 요약을 페드가 하면서 올해 경제 성장률을 0.5에서 0.4로 내렸어요. 네. 그러면 1분기 3.2 나오고 다음 분기 2, 3, 4분기로 갈수록
과연 계속 좋아질 수 있을까에 대한 저는 의문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죠. 1분기 GDP가 고점이다. 네, 그럴 가능성이 꽤 높지 않을까라고 오케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주차까지 거의 40분을 했는데 나머지 랩하셨어요. 죄송해요. 나머지- 저희가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말이 너무 많아. 자꾸 그래서 욕 먹어요. 말하지 말자. 말하지 마. 인사도 하지 말고 끝내. 이것도 길어. 끝 인사도. 자, 알겠습니다. 일단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의 김석환 선임연구위원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여러 가지 원칙과 사고 체계는 존재하거든요. 대가들의 사고 체계, 투자 기법이 아니라 생각의 방법. 그런 거를 분해를 해서 재구성을 해서 하나의 어떤 틀로 조합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다. 라쿤 자산운용 홍진채 대표의 거인의 어깨에 19년간 초과 수익을 달성한 그가 어떻게 주식 대가들의 투자법을 활용했는지 이 책에서 최초로 공개합니다. 대가들의 검증된 투자법을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죠.